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1심에서 이재명 대표가 예상을 훨씬 웃도는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정치권이 예측 불허의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 내부는 당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합니다. 민주당은 지금 도심 한복판에서 정부를 규탄하는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고 있는데 1심 선고의 여파를 차단하고 지지층 결속을 위한 여론전의 의도로 보입니다. 문제는 오는 25일에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다는 점입니다. 현재로선 전국이 어떻게 흘러갈지 가늠하기 어려운데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은 맞습니다. 서울 광화문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전정원 기자, 집회가 계속 진행 중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후 4시 반부터 김건희 여사 특검을 촉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조금 전부터는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와 연대해 대정부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날 민주당의 세 번째 장외 집회엔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야 5당이 동참했는데 이날 경찰에 신고된 집회 참가 인원만 5만 명이 넘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빗줄기 속에서 도로 한쪽 면을 가득 메운 채 약 2.5km 도심을 행진하면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떤 주장을 했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도 이날 연단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듯 죽지 않고 팔팔하게 살아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민주주의도 죽지 않는다. 이 나라의 미래도 죽지 않는다. 여러분이 확실하게 보여주십시오. 이 대표는 이어 지지자들을 향해 정권 퇴진운동에 동참해줄 것을 강하게 호소했습니다. 전화라도 한 통하고 댓글이라도 쓰고 손 꼭 잡고 함께 참여해서 우리가 펄펄하게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은 다음 주에도 장외 집회를 열고 여론전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서울 광화문에서 TV조선 전정원입니다. 네, 민주당은 장외 집회 직전까지도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여러 추측들이 나오고 있지만 현재로선 민주당 차원에서 똘똘 뭉쳐 이 대표를 적극 엄호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윤동빈 기자입니다. 정치인들이 지역 활동에 매진하는 토요일 오후 시간임에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이 가득 찼습니다. 긴급 소집된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전국 지역위원장들이 비상연석회의에 참석해 정권과 사법부를 규탄합니다. 민주발달 야당통합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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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은 정치 탄압에 부역하는 정치 판결이라고 주장하며 민주당의 단일 대우를 강조했습니다.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각오로 비상하게 행동합시다. 국민과 함께 두려움 없이 싸워나갑시다. 그러면서 총구를 윤석열 정권에 돌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데 아무런 수사와 처벌도 받지 않는다며 검찰을 맹비난했습니다. 영부인의 뇌물수수 영상을 국민 모두가 보았음에도 차고 넘치는 국정농단 물증들은 외면하는 유권 무죄, 무권 유죄 정치검찰 행태의 사법 정의는 무너졌다. 오전엔 범야권 의원 30여 명과 함께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을 추진하는 약칭 개헌연대 모임을 만들고 시민 대상으로 설명회도 열었습니다. 민주당은 전방위적 대국민 여론전을 앞으로 계속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반성은커녕 당 차원의 재판 불복에 더해 사법부까지 압박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 같은 이 대표와 민주당의 움직임은 결국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박한솔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중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사법체계 부정과 반헌법적 망언을 일삼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야권의 법치 파괴 언행은 오는 25일로 예정된 이 대표 위증교사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형사재판을 줄줄이 앞두고 있는 피고인 이재명을 위해서도 하등 좋을 것이 없습니다. 법원으로서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합니다. 한동훈 대표도 자신의 SNS를 통해 형사 피고인의 담당 판사 겁박은 최악의 양형 가중 사유인데 위증교사 재판을 앞두고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최악의 사유가 계속 쌓여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위증교사 사건 안에 지난해 통과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이 대표 법정 구속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앞서 한 대표는 일부 대학의 대입 논술 시험 날 민주당이 굳이 장외 집회 강행을 예고했다며 말로만 민생을 외친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민주당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굳이 수험생들이 인생을 걸고 시험 보는 그날만이라도 판사법방 무력 시위 취소하십시오. 여권에서 이 대표 당대표직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강승규 의원은 당 차원의 이재명 사퇴 추진위원회와 이재명 측근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출범을 제안했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5개월 만에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만약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대선을 다시 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1심 선고 결과 하루 만에 이 같은 공세를 펴는 이유를 김아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 다음 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억지로 시간 끈다고 달라지지 않는다며 지난 6월에 올렸던 글을 재소환했습니다. 이 대표의 대북 송금 의혹 사건 공범으로 지목되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 대한 1심 징역형 선고 직후 올린 글인데 헌법 84조에 담긴 대통령 불소추 특권이 재판엔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재판이 계속 지연돼 그 사이 혹여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훗날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재선거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대표는 현재 4개 재판을 받고 있는데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만큼 사법 리스크가 보다 커진 상황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도 이 같은 해석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 되기 전에 진행된 재판이 임기 중에 결론이 나서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직이 상실되는 거죠? 법률 효과상으로는 그렇다고 보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헌법 84조에 대해 법리 해석을 한 적이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유죄 상황을 가정한 것 자체가 불쾌한 데다 실익이 없는 논쟁이라 굳이 반응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정치권 뒷얘기를 현장 기자들이 짚어드립니다. 여의도와 용산 사이 여용사 시간입니다. 정치부 장세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뭡니까? 네, 일편단심 무죄 바라기입니다. 이재명 대표 1심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네, 어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이제 1심 선고를 앞두고 당내 대체적인 분위기, 이재명 대표는 무죄다였습니다. 네. 검찰에서 이제 징역 2년을 구형해도 무죄일 것이라는 희망적 주장을 계속해왔었죠. 어제 1심 선고가 끝난 뒤에도 계속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저희가 의원들 단체 대화방 분위기를 이제 취재를 해봤는데요. 양부남, 송기현, 문진석 의원 등 20여 명이 이재명 대표님 말씀처럼 법정이 2번 더 남았다. 2심에서 바로 잡히길 기대한다는 취지의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네, 물론 1심이긴 합니다. 근데 액수가 낮은 벌금형이 아니라 중형이 선고가 됐잖아요. 근데 그 같은 기류가 계속 이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 아무래도 당내에서 이제 친명 세력이 압도적 주류가 됐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유죄라는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00만 원 당원 무죄 탄원 홍보 동영상까지 이제 무죄 여론 형성 총력전에 나섰으니 이견을 내는 것 자체가 부담일 겁니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유죄라는 단어는 금기어였다며 무죄를 확신했지만 한편으론 유죄 선고에 대한 대비도 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는 당내 의원들 분위기가 좀 달라질 여지가 있을까요? 현재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 1극 체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대표 중심의 체제로 당이 이제 재정비됐죠. 현재의 당 분위기에선 차기 대선과 관련해 이재명 이외의 다른 대안을 생각할 수도 언급하기도 쉽지 않은 게 사실일 겁니다. 의원들 스스로 아직 2차례의 법정이 남아있다고 얘기하는 만큼 당분간은 이 같은 분위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이제 커 보입니다. 예, 계속해서 다음 주제 볼까요? 이번엔 일개 판사.
역시 민주당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1심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중형인 징역형이 선고되자 민주당 의원들이 연이틀 격한 반응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판사 출신인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게 법관 출신인 주제라고 했다가 막말 논란이 일자 사과했던 김우영 의원의 SNS 글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김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이제 법의 반란은 아닐 테지 포악한 권력자에 굴복한 일개 판사의 일탈에 불과할 테지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제 정권은 유한해도 법권은 무한하지 아마라며 또다시 판사 비하성 표현을 썼습니다. 이제 앞서 판사 출신 주제라는 발언이 문제되자 모든 판사님들께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는데 보름 만에 다시 날선 비난을 한 겁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의 언행도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요. 네, 이들은 이 대표에게 이제 징역형을 선고한 그 판사를 향해서 그 판사의 사진과 직장 주소, 전화번호 등이 담긴 이제 신상 정보를 이 대표 팬카페에 올리며 소위 좌표 찍기에 나섰습니다. 이를 못하게 전화해야 한다. 근조화환을 근무처 앞에 100개쯤 놓으면 좋겠다 등의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담당 판사 탄핵 요구까지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판 불복을 넘어서 보복으로 비칠 여지도 있어 보이는데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현재로선 이제 검사 탄핵과 달리 판사 탄핵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사실 오인으로 인한 재판 결과지만 판사 탄핵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선을 그었는데요. 판사에 대한 공세를 이어갈 경우 이 대표 추가 재판에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향후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선거 전에는 민주당이 법원 예산도 대폭 늘리고 그랬었는데 선거 뒤에 분위기가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 기자, 잘 들었습니다. (130쪽이나) 되는 이재명 대표의 판결문에는 유죄 판단 근거가 자세히 설명돼 있습니다. 재판부는 국토부 협박 발언이 이 대표가 대선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국정감사를 치를 때마다 지지율이 오른다던 이 대표의 발언이 스스로 발목을 잡은 모양새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신유만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문제의 발언이 국감장에서 국회의원의 질문에 답한 것일 뿐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거는 국감 전후 이 대표의 발언들이었습니다. 이 대표는 국감 한 달 전 국정감사를 치를 때마다 지지율이 오히려 올라갔다며 기회 요인으로 만들 자신이 있다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에선 의혹을 해소하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도 했습니다. 구체적 내용과 또 행정 성과를 실적을 설명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국정감사 직후엔 무차별 의혹 제기가 있었지만 오히려 토건 세력 특혜 폭탄 설계자는 국민의힘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허위로 판단한 이 대표 발언에 대해 성남시장 시절 의혹에 관련한 발언으로 국감 대상인 경기도 사무와는 무관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감을 지지율 상승, 의혹에 대응할 기회로 삼고자 했다며 당선될 목적으로 한 허위 발언임을 인정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9일 뒤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도 예정돼 있습니다. 검찰은 선거법 사건보다 무거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법조계에선 어제 사건보다도 더 큰 사법 리스크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윤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9월 지팡이를 짚고 우산을 쓴 이재명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들어갑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받게 됐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9시간 심사 끝에 영장은 기각됐지만 법원은 당시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을 두고 누명을 썼다며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2018년 재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재판에서 이 대표가 무죄를 받는데 증인 김진성 씨의 위증이 결정적이었다고 보고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도감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면 제일 좋죠. 위증이 재판에 영향을 끼쳤다는 검찰의 주장이 인정되면 적어도 10개월 이상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징역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습니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해 이번 달 들어서만 2차례 SNS에 글을 올리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위증을 부탁한 적도 없고 부탁했다고 쳐도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 실패한 교사라는 겁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문 내용을 법조팀 한지은 기자에게 더 물어보겠습니다. 한 기자, 이 대표는 경기지사 시절에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았었고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근데 이 내용도 어제 재판에서 여러 차례 언급이 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해서 2018년 TV토론회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2심에서 벌금 300만 원, 당선 무효형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재판거래 의혹 수사를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서 권순일 판례라고도 불리는데요. 토론회 발언은 즉흥적이어서 일부 허위가 있더라도 유죄로 인정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이 대표 측은 방송 인터뷰와 국정감사장 발언에 대해 위 판례가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재판부는 뭐라고 판단을 했습니까? 네, 먼저 당시 국정감사장 상황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문진석 의원이 준비한 패널을 들어보이면서 이 대표에게 질문합니다. 하루 전날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감장에서 백현동 특혜 의혹을 비판할 때 쓴 패널에 조작이라는 스티커를 붙인 겁니다. 이 대표도 준비해온 패널을 꺼내들고 답을 했습니다. 준비된 발언이었고 사전 질의도 한 걸로 보인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즉흥적 발언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 민주당 의원들은 국감장에서 한 발언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또 하더라고요. 네, 그에 대한 판단도 있었는데요. 국회 증언감정법엔 이 법에 따른 처벌 외에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증죄면 몰라도 선거법으론 기소해선 안 된다는 게 민주당과 이 대표 측 주장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겉보기에는 국정감사 증언이었지만 실제로는 국정감사의 목적과 무관한 발언이라며 공소제기가 위법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 백현동 특혜 의혹은 지금 별도의 재판이 진행 중이죠. 근데 어제 재판부는 이제 국토부의 협박은 없었다. 용도 변경은 성남시 스스로 한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한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가 자연 보전 녹지 지역에서 준주거용지로 4단계나 상향되면서 민간업자 특혜 의혹이 나왔죠. 이 대표는 국토부 협박 때문이라고 했지만 실제 용도 변경을 한 건 성남시 스스로의 결정이라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전체 130쪽 가운데 49쪽에 걸쳐 당시 상황이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용도 지역 변경은 성남시가 판단하라는 내용의 국토부 공문이 증거가 됐고 협박이 있었다는 증인은 없었습니다. 그럼 백현동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별도 재판이긴 한데요. 백현동 특혜 의혹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이 대표가 승인했다는 사실관계의 첫 단추를 법원이 인정한 겁니다. 다만 배임죄에선 그 결과로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주게 됐는지 또 성남시 등이 손해를 입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수능이 끝나자 술집이나 PC방 같은 청소년 출입 제한 업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자칫 위조 신분증에 속아 미성년자 학생들을 가게에 들였다가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정부가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쳤다면 처벌받지 않도록 법을 바꾸긴 했지만 이 확인 사실을 업주들이 스스로 증명해야 해 여전히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이낙원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밤 10시가 되자 PC방에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밤 10시 이후 미성년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 여러분은 사용을 종료하시고 귀가해 주십시오. 직원들은 일일이 신분증을 확인하고 다닙니다. 잠시 얼굴 한번 확인할게요. 술집에서는 신분증을 보여줘야 술을 시킬 수 있습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청소년 출입 제한을 지키지 않거나 청소년에게 술을 팔다 적발되면 일주일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이제 밤늦게까지 이제 놀고 싶은 마음에 이제 뭐 형 신분증 갖고 올 수도 있고 얼굴이랑 같이 대조해서 확실하게 검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위조 신분증을 갖고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위조 방지 화면이 있는 진짜 신분증인 것 같지만 옆으로 넘겨보면 신분증을 카메라로 찍은 동영상입니다. 위조 신분증 거래도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으로 판매자와 접촉해봤더니 20만 원만 주면 오늘 당장 만들어서 퀵 서비스로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위조 신분증에 속더라도 업주들이 신분증을 확인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야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증명을 하냐고요. CCTV가 각 테이블마다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비출 수도 없고 그럼 CCTV를 갖다가 보여줄 수도 없고 항상. 고3 학생들은 수능이란 압박에서 벗어났지만 자영업자들은 걱정이 늘었습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올해 수능은 평이하다고 평가되는 데다 의대 증원과 같은 변수도 있어 어느 때보다 셈법이 복잡합니다. 이제 대학별 논술과 면접 등 본격적인 대입 레이스가 시작됐는데요. 특히 약학과 의학 계열 입시 설명회에 학부모와 수험생이 몰렸습니다. 황민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00석 넘는 강의실에 빈자리를 찾기 힘듭니다. 사교육업체 의학학 계열 입시 설명회에 학부모와 수험생이 몰리며 간이 의자까지 빼곡히 찼습니다. 설명회가 시작되자 하나라도 놓칠세라 필기는 물론 촬영도 합니다. 화학이 너무 쉬워가지고 만점을 받아도 다른 과나 아니면 사탐이랑 비교했을 때도 표점이 너무 낮아져 버리니까 수능이 작년보다 평이하게 출제되면서 상위권일수록 셈법이 복잡합니다. 상위권 변화 때문에 오는 거를 바로 아래쪽은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은지 특히 의대의 경우 정원 확대와 N수생 증가로 경쟁이 예년보다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의대 합격선도 원점수 기준 2에서 3점씩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어와 수학에서 만점자가 다수 나올 수 있어 사회 과학 탐구가 당락을 가를 열쇠가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탐구 부분이 조금 더 변수로서 그러니까 결정적 변수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각 대학별 입시 일정도 본격 시작됐습니다. 오늘 경희대 등을 시작으로 내일은 고려대 인문계열과 경희대 의학학 계열 등이 다음 주말엔 이화여대와 경북대 등이 논술고사를 치릅니다. 면접고사도 12월 초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경북 김천에서 15톤 화물차가 인도를 덮쳐 운전자가 숨지고 버스를 기다리던 시민 등 5명이 다쳤습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서도 차량 10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대형 화물차가 인도를 올라타고 가로수를 들이받더니 시내버스 승강장으로 그대로 돌진합니다. 오늘 오전 9시쯤 김천시청 인근 사거리에서 15톤 화물차가 인도를 덮쳤습니다. 직진하던 화물차가 좌회전하던 SUV와 부딪힌 뒤 2차 사고가 난 겁니다. 이 사고로 50대 화물차 운전자가 숨지고 버스를 기다리던 시민 등 5명이 다쳤습니다. 식사하고 나가셔서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시다가 다치신 분 계신데 많이 놀라셔가지고. 경찰은 SUV가 신호 위반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경부고속도로 신탄진 나들목 부근에서도 승합차와 관광버스 등 차량 10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합차 운전자 등 3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차가 상당히 많았었어요. 굉장히 되다 보니까 이제 사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경찰은 일반 차로에서 접촉 사고를 낸 승합차가 버스 전용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연쇄 추돌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소식이 바로 조합 비리죠. 특히 조합장 선출 과정에서 불공정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갈등을 없애기 위해 실시간 방송과 같은 새로운 시도에 나선 지자체가 있다고 합니다. 서영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중구의 한 스튜디오. 재개발 조합장 후보 2명이 방송 준비에 한창입니다. 잠시 뒤 진행자가 시작을 알리고 조합장 후보 합동 연설회로 유튜브 생중계 방송을 시작합니다.
저마다 준비한 공약을 내세워 지지를 호소합니다. 그동안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부정선거나 로비, 금품 수수 등 각종 비리 문제로 얼룩져 왔는데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던 짬짬이 조합장 선거를 실시간 방송으로 풀어낸 겁니다. 외부 거주인들이 많고 성협에 바꾼 조합원들이 이 후보자들의 이 연설이나 이런 것들을 접하기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 변호사와 건축사, 법무사 등 외부 전문가들을 영입하고 조합원 당사자의 휴대폰으로 원하는 조합장을 찍을 수 있는 전자투표를 도입해 선거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조합원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훨씬 낫죠. 불안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을 다 했잖아요. 지역 재개발은 여기 주민을 위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투기 바람도 또 불 수도 있고. 전문가들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선 지자체가 개입하는 데 그쳐선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민간 업계에서 자체적인 자정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결과를 지금으로서는 쉽게 확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구청은 향후 조합 설립에 앞서 주민대표나 협의체 구성 단계에서도 투명성 확보를 위한 라이브 방송 등을 확대 적용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고가 브랜드 제품과 가격 차이는 수십 배지만 품질은 비슷한 저가 제품들이 소비자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있습니다. 합리적 소비로 평가되지만 복제품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윤우리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균일가 매장, 화장품 코너의 소비자 발걸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고가 브랜드 화장품과 품질은 비슷하면서도 가격은 훨씬 싸다는 입소문 때문입니다. 두 제품의 가격 차는 21배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도 또 직접 사용을 해봐도 두 제품의 차이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한 중저가 의류 브랜드도 저렴한 가격에 명품 느낌을 낼 수 있어 젊은 층에게 인기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명품백 아닙니다. 복제품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른바 듀프로 실용성을 중시하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듀프 소비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같은 질이라면 싼 브랜드를 사는 게 더 좋은 합리적인 소비라고 생각합니다. 한 여행 사이트는 여행에서도 듀프 소비가 뜨고 있다며 서울 대신 대만 타이페이, 스위스 대신 일본 삿포로를 소개했습니다. 듀프 제품은 다른 브랜드를 그대로 모방하는 대신 비슷하게 재현했다는 점에서 가품과는 다르지만 그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명품하고 너무 디자인이라든지 상표권, 지적재산권을 법을 어기면서까지 베낀다고 하면 고물가와 불경기를 타고 듀프 소비는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TV조선 윤을입니다. 보호무역과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2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국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민관을 막론하고 돌파구를 모색 중인데요. 오늘은 트럼프발 통상정책 변화에 대비하는 우리 기업들의 움직임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처음으로 점유율 10%를 넘기며 테슬라에 이어 2위에 오른 현대차 그룹. 창사 이래 처음으로 외국인인 호세 무뇨스 현대차 북미 중남미 법인장을 최고 경영자로 임명했습니다. 외교 관료 출신으로 부시 정부부터 바이든 정부까지 요직을 두루 거친 성김 전 주한미 대사는 대외 협력과 정세 분석을 담당하는 그룹의 싱크탱크 사장을 맡았습니다. 3세 승계와 함께 경영 실무에서 한 발 물러나 있던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회장을 겸하기로 했습니다. 김 회장은 2017년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받았을 만큼 미국의 정재계 인맥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 이내 조선, 방산 러브콜에 맞춰 그룹의 역량을 최대한 동원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LG그룹은 지난 2022년 일찌감치 트럼프 1기 백악관 부비서실장을 지낸 조 헤이긴을 영입해 워싱턴 사무소를 맡겼습니다. 기업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급격한 경제정책 변화가 예고돼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후보자 시절 모든 수입품에 10에서 20%의 보편 관세를 매겨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하고 반도체, 전기차 보조금을 철폐하는 것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미국과 협상해본 경험이 있는 전직 통상교섭 본부장들도 머리를 맞댔습니다. 트럼프는 훨씬 강해져서 지금 이번에 돌아왔다. 취임 100일 이내에 속도전으로 이러한
그 선거 과정에서 나왔던 그런 정책 아이디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일사천리로 밀어붙일 거다. 한미 FTA 위반이다, WTO 위반이다. 물론 제기는 하지만 그걸로 설득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철저히 경제적인 수치로 보고서 판단을 하는 거였기 때문에 통상마찰을 피하면서 우리 국익을 극대화하려면 고도의 협상 기술을 발휘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습니다. 우리가 많이 파니까 그럼 덜 팔게 라기보다는 그래? 그러면 미국이 경쟁이 있는 게 뭔데? 그거 좀 더 사보자 라는 쪽으로 전략을 구상을 해볼 수는 있지 않을까. 고립주의를 외치는 트럼프의 귀환에 우리 기업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빠르게 진행 중인 트럼프 2기 내각 인선은 연일 파격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엔 차기 백악관 대변인에 대선 캠프 대변인 출신인 27살의 캐롤라인 레빗을 지명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청문회 없이 장관을 임명하는 카드를 꺼낼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선 캠프 대변인으로 선거 기간 내내 민주당에 맞섰던 캐롤라인 레빗. Who's excited for the election 3 days until President Trump is re-elected back to the White House? 트럼프 당선인이 백악관 대변인으로 올해 27살인 레빗을 발탁했습니다. 또 한 번의 깜짝 인선으로 레빗은 역대 최연소 백악관 대변인이 될 전망입니다. 자질보다 충성심 위주로 꾸려지고 있는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예상보다 더 파격적입니다. 자폐증이 백신에서 비롯된다는 백신 회의론을 펼친 인물이 보건복지부 장관에 지명되는가 하면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사건을 담당한 개인 변호사가 법무부 차관에 발탁됐습니다. 불법 이민자 추방을 맡을 국토안보부 장관 후보자는 과거 반려견을 총으로 쏴 죽였다고 하거나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다는 허위 주장을 해 수차례 구설에 올랐습니다. The only person in the race that I trust to do what needs to be done on these issues is President Trump. 트럼프는 민주당이 벼르고 있는 인사청문회를 피하기 위해 휴회 임명 카드를 꺼내들 걸로 보입니다. 상원이 휴회 중일 때 대통령이 곧바로 장관을 임명할 수 있게 한 제도인데 공화당이 다수당인 만큼 협조가 어렵진 않을 거란 전망입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남미를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 주석과 2년 만에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에 대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1년 만에 모인 한미일 정상은 협력 제도화를 위한 사무국 설치에 합의했습니다. 페루 현지에서 김정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반갑게 악수합니다. 2년 만에 이루어진 한중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과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에 대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러북 군사협력에 대응해 한중 양국이 영내 안정과 평화를 도모하는 데 협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시 주석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문제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为促进地区和平稳定和发展繁荣 윤 대통령은 중국의 한국 기업들이 예측 가능한 환경 속에서 활동하게 살펴달라 했고 시 주석에게 내년 경주 에이펙 개기 방한도 초청했습니다. 1년여 만에 나란히 선 한미일 정상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강력 규탄하고 3국 협력 사무국을 설립하는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퇴임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과의 고별 한미 정상회담도 이루어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 함께 많은 중요한 일을 함께 이루어낸 것에 감사하고 윤 대통령은 내일 일본 이시바 총리와 만나 취임 후 14번째 한일 정상회담을 진행하며 미래지향적 협력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페루 리마에서 TV조선 김종우입니다. 북한군이 참전 중인 러시아 쿠르스크에 북한 장교들로 구성된 통제관리센터란 조직이 만들어졌다고 우크라이나 측이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2기 출범 전 양측간 공방전이 치열한데 북한군 파병도 조직과 체계를 갖추며 계속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 SNS입니다. 조선 사람이 러시아 쿠르스크로 출발한다는 글에서
차량 구입비를 모금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쿠르스크 전선은 북한군도 참전한 곳입니다.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는 쿠르스크에 북한 통제관리센터도 설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군 장교들로 구성됐는데 참모 3명과 여단장 4명 등 7명의 장군이 포함됐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역할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트럼프 2기 출범 전 영토 확보를 위한 러시아의 총력전에 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이 조기 종전을 공언한 가운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입장차는 극명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트럼프 집권 후 전쟁이 더 빨리 끝날 거라면서도 현재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한 종전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Хочемо попередити, Мінська 3 не буде. Нам потрібен реальний мир. 반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숄츠 독일 총리와 2년 만에 통화한 자리에서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를 새로운 국경으로 협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Существуют достаточно глубокие разногласия, но сам факт диалога он весьма позитивен. 숄츠 총리는 러시아군의 철수를 촉구하며 북한군 파병이 분쟁을 심각하게 확대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겨울철 별미 과메기철이 돌아왔습니다. 포항에서 과메기 축제가 열렸는데 어찌된 일인지 생산과 판매 모두 예년만 못하다고 합니다. 김동영 기자가 그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윤기가 흐르는 과메기가 줄지어 진열돼 있습니다. 과메기를 재료로 김밥도 만듭니다. 과메기의 고장 포항 구룡포에서 축제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예년만 못합니다. 집집마다 30개씩을 준비를 했는데 아직까지 그 절반도 못 팔았어요. 과메기는 찬 바닷바람으로 말려야 고소한 맛과 향이 짙어집니다. 하지만 따뜻한 날씨 탓에 대부분 실내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건조 과정을 통해 가지고 파리가 붙으면 위생상 안 좋기 때문에 전기세를 부담을 안고라도 실내에서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맘때면 손질한 공치가 가득 걸려 있어야 할 건조대지만 낮 기온이 20도 가까이 오르면서 현재는 텅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국 과메기의 95%를 생산하는 포항에선 지난 10년간 과메기 판매량이 꾸준히 줄고 있습니다. 250곳에 달하는 생산업체도 170여 곳으로 줄었습니다. 과메기는 이제 찬바람이 불고 추워야 소비자들이 찾기 시작하는데 찬 바닷바람을 맞은 제철 과메기는 다음 달부터 본격 출하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동현입니다. 서울에서는 우리 농산물로 만든 전통술 축제가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 중입니다. 특히 이른바 K술에 대한 외국인들 관심이 대단한데요. 최근 유독 가격이 떨어진 쌀 소비를 촉진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현장에 윤수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잔에 담긴 술의 향을 맡은 뒤 천천히 들이킵니다. 올해로 14회째를 맞은 우리 술을 알리는 행사입니다. 행사장엔 쌀을 포함한 다양한 농산물로 만든 탁주, 약주, 과실주 등이 소개됐는데 보통의 맵쌀 막걸리보다는 좀 더 달게 나와요. 쌀의 성분 자체가 좀 달라서. 각 코너마다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이번 행사는 사상 최대 규모인 116개 업체가 참가해 소비자들에게 우리 술을 알렸습니다. 각종 시음 행사에 막걸리 빚기, 컵받침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까지 해볼 수 있어 인기입니다. 계속 알아가보면서 새로운 술도 마셔보면서 되게 공부도 되고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는 다양한 국가에서 외국인들이 방문해 이른바 K술에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I think it's a beautiful way for foreigners to get to know more Korean culture. This time it was just trying different drinks and see like whether I like any. 최근 쌀 소비가 줄고 공급은 넘치면서 산지 쌀값은 18만 2천 원으로 떨어진 상황. 정부가 쌀 매입에 나섰지만 기준치 20만 원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통주 등 쌀 가공식품이 대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농식품부는 대형마트에도 지역 전통주를 입점시켜 소비를 촉진시킨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네, 한국 야구 대표팀이 숙명의 라이벌 일본을 상대로 역전패했습니다. 조금 전 도미니카 공화국전이 시작됐는데 우리 선수들은 무조건 승리해 슈퍼라운드 진출의 희망을 놓지 않겠다는 각오입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일본 프로야구 양대 리그에서 평균 자책점 1위를 기록한 강속구 투수 다카하시를 상대로 류중일호는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1회부터 안타를 만들며 자신감을 보였고 2회 홍찬기의 적시타로 선제점도 가져갔습니다. 이후 2점을 내주며 1대2 역전을 허용했지만 4회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안방만인 박동원이 포크볼을 받아쳐 왼쪽 담장을 넘기는 동점 솔로 홈런을 날렸습니다. 기세를 올린 한국은 5회 대타 윤동희가 좌중간을 가르는 2루타를 때리며 경기를 뒤집었지만 한이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류중일 감독은 곽도규를 시작으로 이영하, 정혜영, 김서연 등 6명의 불펜 투수를 투입했지만 승리를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3대6 한국의 패배. 경기 초반 예상을 뒤엎고 접전을 펼쳤던 만큼 아쉬움은 더 컸습니다. 안타 개수에서도 팽팽한 양상을 보였는데 한국은 삼진을 17개나 당한 반면 일본은 7개에 그쳤습니다. 이번 패배로 한국 야구는 일본을 상대로 9연패에 빠졌습니다. 1승 2패에 그치며 프리미어 12 슈퍼라운드 진출에 적색불이 켜진 상황. 반드시 이겨야 하는 도미니카 공화국을 상대로 한국은 임찬규가 선발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오늘 전국 하늘을 흐린 가운데 서울의 낮 기온이 22.6도를 기록하며 역대 11월 중순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오늘 중부와 호남에는 비가 내렸는데요. 앞으로 5에서 10mm의 비가 조금 더 내린 뒤 내일 새벽이면 대부분 잦아들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는 동해안을 중심으로 10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며 쌀쌀하겠습니다. 서울이 6도, 대전 8도로 한 자릿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한낮에도 기온은 크게 오르지 못하겠는데요. 서울이 10도, 대전 13도 예상됩니다. 내일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어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앞으로 기온은 더 떨어지겠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도까지 떨어지며 초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능을 이틀 앞두고 기침이 멈추지 않아 찾았던 병원. 외국어대학 진학을 목표로 공부해왔던 가은 양은 그렇게 혈액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감염 위험으로 장시간 외출이 어렵겠다는 판단이 들자 의료진은 병원 안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시험을 못 보면 딸이 희망을 잃어버릴 것 같다는 부모님의 당부 때문이었습니다. 수능 성적이 인생 전체를 좌우하는 건 분명 아닐 겁니다. 그런데도 비행기를 멈추고 경찰차까지 동원하며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수험생을 응원하는 건 단 한 가지 목표라도 치열하게 노력해본 경험은 그 자체로 가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한 결과가 좋지 않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어른들의 몫입니다. 시인은 고래가 없으면 푸른 바다가 아니듯 마음속에 고래 한 마리를 키우지 않으면 청년이 아니라고 노래합니다. 푸른 바다가 고래를 위해 푸르듯 세상은 청년들의 꿈을 위해 존재합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싶을 땐 수평선 위로 올라오면 밤하늘엔 언제나 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뉴스7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